네,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과 평가 파트죠. 자, 번호는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과액과 관련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순수한 매입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죠. 하지만 특이하게 IFRS에서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을 단기 비용, 세법상 세법 표현으로 송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법은 그래 회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인정해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특이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특이해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법도 그렇게 해줄게, 맞춰줄게 라는 거예요. 밑에 다 적어놨죠. 2번 자기가 제조한 그렇게 만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제작 원가에다가 여러가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4번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라고요. 요거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적어놓은 거. 자, 헷갈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명목 가치가 100인데 현재 가치 했더니 85래요. 그걸 회사가 취득가액을 85로 계산했다고 해봐요. 그럼 세법도 그걸 인정해준다고 했잖아. 세법도 그 85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라고 했죠. 요건 아는데 표현에 주의하자고 했어요. 요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즉 85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표현이 뭐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걸 표현에 헷갈리지 말자는 거야. 됐죠?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원은 취득가액 85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다는 걸 알아내야 돼. 맞는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5번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죠? 맞는 표현. 자, 3번 은근히 자주 나오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싸게 샀다. 그때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즉 싸게 산 금액만큼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입금 산입 유보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가 틀렸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싸게 샀을 때 싸게 산 만큼을 입금 산입 유보로 한다. 즉 결과적으로 입금 산입 유보하는 만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개인이라서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싸게 산 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입 대금을 매달 100만 원씩 30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샀다. 자, 명목가액 3천만 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를 계산한 경우 세법은 어떻게? 명목가액 여기 원칙이잖아요. 원칙대로 했네? 그럼 당연히 세법 원칙대로 잘했네 회계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두죠. 3천만 원 그대로 인정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억, 시가 12억짜리를 10억에 싸게 샀네요. 실제 지급액인 10억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산한 경우 어떻게 해요? 그대로 10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달랐죠?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봤을 때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아니고 유가증권을 싸게 샀을 때만 차액을 입금 산입으로 한다고 했잖아. 취득가액을 12억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시가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 토지잖아. 토지.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싸게 산 거는 그 싸게 산 금액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됐어요. 응용이 많이 되죠. 같은 내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3천만 원의 유가증권을 2천만 원에 매입한 경우 당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을 한다. 이것도 맞아요. 어디가 또 달라졌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잖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1천만 원 싸게 샀다면 취득가액을 시가인 3천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지. 입금 산입 1천만 원 플러스 유보 해가지고. 하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샀잖아. 요건이 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싸게 산 금액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순수한 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 관련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비용, 단기 송금으로 처리한다. 맞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용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원가로 계산한 경우 동유용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뭐라고? 시가 아니고 정상가액이겠죠. 지금 다시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용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샀다. 이거 아까 어디 나왔던 거예요? 의제기부금. 시가 100원짜리인데 정상가액의 상한이 어디야? 130원이에요. 그죠? 근데 150원에 산 경우 어떻게 한다고? 정상가액인 130원보다 비싸게 준 20원만큼은 의제기부금, 기부금을 준 걸로 본다. 아까 그 기부금 파트에서는 이게 요 관점을 봤던 거고 동일한 내용을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가액 130원인데 150원이나 주고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본다고? 시가인 100원이 아니고 뭐 정상가액까지 인정한다니까 정상가액의 상한인 130원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 표현이죠. 됐죠?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이 압축특강에서는 진짜 결론만 압축해서 설명을 곁들이긴 하지만 그 이론이 되는 근거까지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진 않아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이론 설명 부분을 보거나 요게 보고도 조금 이해가 힘드신 분들은 강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됐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압축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흡수해 간다. 이 느낌으로 가지시면 돼요. 물론 최소한의 설명은 하고 드리고 있지만 혹시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가 제조, 아까 나왔던 문제야. 자기가 제조한 자산은 제작 원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는다. 오케이, 맞는 표현입니다. 또 나왔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죠.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포함합니까? 아니죠. 아까 시가 100원짜리를 만약에 특수관계인한테 130원에 샀으면 정상가액이 아니고 시가까지만 인정하잖아. 특수관계인이니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의제 기부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특수관계인한테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외자하고 거래일 때는 의제 기부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라면 무조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가 초과액은 어때?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죠. 잘라내야지. 송금산이 30원 마이너스 요구로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로서 뭐라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분자에는 특이하게 제재를 위한 거니까 세무상 취득가액 100원에다가 시가 초과액인 30원을 더해서 제재 금액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분자에게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라고 했어. 아까는. 여러분 지금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세법상 규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세법상 규정이 다르다기보다 제재를 위한 거니까 세무상 취득가액은 100원으로 보지만 아까처럼 제재할 때는 특이하게도 30원 시가 초과액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3번 부패로 인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결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재고자산은 비만가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 이 경우는 맞는 표현.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했어. 근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시가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다. 맞아요. 맞는 표현. 이제 머릿속에 빨아들이시듯이 흡수하셔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할 때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한 경우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명목가액 100원, 현재가치 한금액 85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15원. 이때 현재가치 할인 차금 15원은 취득가액 85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라고. 됐죠? 옳은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안 한다니까. 시가 100원, 정상가액의 상한 130원이라면 130원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재고자산 평가 감이란 무슨 표현? 세무상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를 말해요. 이거 헷갈린다고 했죠, 여러분? 세법이 보는 거야. 세법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잖아. 정답이 회계 금액을 보는 거야. 세법상 재고자산 금액은 130원인데 회계야, 너는 왜 100원으로 했니? 너는 내가 찾는 정답보다 30원만큼이 감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이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정해야 돼? 키워줘야 되지.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표현, 감이라는 표현은 지금 장부상 금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감되어 있구나. 작은 상태구나.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려면 감되어 있는 걸 조정해야 되니까 더해줘야 되죠.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로 더해줘야 되는구나. 됐습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재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맞아요. 예외적으로 보호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 아니야. 됐죠? 평가이익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만 한다? 뒤쪽에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증만 인정하는 거예요. 됐죠? (4번) 금융사업 외의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법인, 은행업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는 외화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 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다고 했어요, 이거? 자, 외화자산 부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지금 이게 맞아. 이런 표현이 맞는데 비화폐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묶어서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품 수입 시 지급하는 연지급 수익 관련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가 원한다면 송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하고 연지급 수입이자가 이렇다고 했죠. 회사가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고 원한다면 송금으로 단기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맞는 표현.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회사의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사와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사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초록이들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장기 할부 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한 경우 보세요. 이번엔 이게 틀린 걸로 나왔죠. 나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표현을.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가액이 포함하나요? 안 한다고요. 명목가액 100원, 현재 가치 85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원일 때 우리가 회사가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85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뒀다면 세법도 그 85원을 인정한다고 했지. 그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원은 취득가액 85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요. 됐죠?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안 헷갈립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아셔야지. 맞아요. 연지급 수익 관련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하지만 회사가 원한다면 비용, 송금으로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재고자산은 자산별로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한 채권 500만 원을 현재가치 2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익 300만 원을 뭐다?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국공채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 현재 가치 했더니 200만 원에 원래 살 수 있는 거야. 이 공채를. 그런데 법에 액면가액 500만 원 다 주고 사야 돼. 라고 돼 있어, 법에. 왜? 네가 차를 사고 싶잖아? 그러면 현재 가치 말고 이 액면가액 다 내라고 법에 적혀 있는 거야. 다 내고 사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현재 가치 200만 원까지는 내가 500만 원을 지불했잖아. 뭐의 대가로? 국공채를 사는 대가로 500만 원을 줬지만 따지고 보면 현재 가치 200만 원까지는 맞아. 국공채로 취득가액 잡으면 돼.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낸 300만 원은 따지고 보면 왜 더 낸 거예요? 국공채를 샀는데 형식적으로 더 낸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차량을 더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냥 이 국공채를 사면 2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법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사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더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을 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회계에 있는 규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설명 이렇게 적어 놨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앞에 읽지도 않을 거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죠? 연지급 수입이자, 지급이자로 계상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취득가액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취득가액으로 넣었니? 그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줄게. 세법은 이런 입장이에요. 회계를 네가 하는 대로 인정해줄게 라기 때문에 연지급 수입이자와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특이하다고 했어요. 자, 또 나왔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증, 평가이익은 특례로 인정한다. 유가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시기가 아니고 시가죠.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해요. 맞아. 저가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가 추후에 하락했다고 해도 저가법 인정 안 돼. 못 신고해. 신고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회계하고 다른 점이에요. 참고로 회계에서는 신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순실현 가치가 취득가액보다 내가 떨어졌으면 무조건 저가법을 인식해야 돼요.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된다고. 강제야, 강제. 근데 세법에서는 달라. 네가 시가가 떨어졌을 때 그걸 인식하고 싶으면 애초에 나는 저가법으로 신고할 거라고 애초에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교 신고 시 저가법으로 하더라도 원가법으로 하면 얼마인지 함께 신고해야 되고요. 저가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시가가 하락했다고 해도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없어요.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입니다. 5번. 유가증권 중 채권의 같은 경우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거예요. 그죠? 뒤에 정리해. 주식의 경우는 뭐가 다르다? 정리한 거 5번. 자,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본 거 5번.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셋 중 신고하면 되고 주식은 개별법이 인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둘 중 하나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자, 계속 가시죠. 부당의 계산의 부인. 마지막 조각입니다. 부당의 계산의 부인.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맞아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들었다. 과세소득을 줄였다. 그렇다면 부당의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 또는 매입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죠. 주식은 감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시가 적용하고 원래 제3자 간 거래되는 시가가 없다면 감평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주식하고 가상자산의 경우는 감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는 감정가액도 없다라고 하면 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3순 이상 시가로 적용한다라는 거 앞으로 볼 겁니다. 3번. 시행령에서 부당거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유형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열거된 거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유사한 경우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둡시다.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주의였다라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하죠. 소득세법하고도 계속 이어져요. 소득세법에서도 여러분 앞 특강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부당의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죠. 어떤 소득에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중 유일하게 한 가지 특이한 거.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요 네 경우만 우리가 부당의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죠.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난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압축하는 단계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사기양 했죠. 소득세법에서는 일단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일단 빼고 요건 별도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세목은 3개야. 사기양, 사기칠 수 있다고 외우자고 했죠. 이거 사기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다. 부당이익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사기양, 부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사기양. 자, 요거는 그냥 별도로 한번 잠깐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자, 소득세법에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시가보다 높은 이율 또는 높은 이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우리가 현저한 이익을 분유한 경우에 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요. 고가 매입,
저가양도, 고리차용, 절이돼요. 요 네 경우 같은 경우는 뭐다? 현저하게 이익을 상대방에게 분여했을 때만 부당의 계산의 부위를 적용해. 즉 현저하지 않고 작은 금액을 분여했을 때는 봐주겠다라는 거야. 요거. 그걸 어떻게 체크해요? 현저한지 아닌지, 분여한 이익의 규모가 현저한지 아닌지 뭘로, 어떤 기준으로 체크하나요? 여기 시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둘 중에 하나 걸리면 현저하게 이익을 분여한 걸로 봐요. 맞는 표현.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요거 뒤에부터 공부하자고. 네가 이번에 비싸게 산 정도가 시가보다 5% 이상 비싸게 샀다면 현저한 거야. 하지만 또 시가의 5%는 안 되더라도 비싸게 산 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뭐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저하게 본다라는 거. 요 두 금액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 3억에 해당한다면 현저한 걸로 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뭐 지금 무수익 자산의 매입 이런 거 있죠.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을 산다. 이런 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당행위를 적용해요. 부당행위 부당하다고 본다고. 무수익 자산을 샀다면은 그 산 금액이 시가 뭐 일단 수익이 전혀 안 나는데 내가 샀다는 거잖아.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샀으면 그건 무조건 부당의 계산을 부위를 적용한다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이 문제 없는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법인세에 나오지 않으면 소득세법에서도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정리한 겁니다. 계속 화면으로도 나올 거니까 너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나올 겁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불공정 합병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거래행위 당시라는 거야. 사업연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 특수관계자 어떤 사고 팔거나 이런 그 거래행위 당시에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죠? 불공정 합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간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불공정 행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 요 네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합병 등기일까지 요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냐라는 걸 본다고. 뭐로 나오면 틀려? 불공정 합병 경우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니까요. 됐죠? 조금만 힘내서 따라와 주세요. 법인세 끝나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평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으로 한다. 근데 만약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 둘 중 먼저 감정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거 3개 다 틀린 말이에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방금 말했던 거라면 다 틀린 거예요. 먼저 감정받은 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작은 금액으로 한다. 다 틀린 거라고. 둘 이상 있으면 평균가액을 한다고요. 요거 밖에서 나올 수 있다고. 됐죠? 2번. 자, 특수관계인 판단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쿠션을 이용해서 중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끼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려고 했다고 해도 파악해봤더니 부당하다고 하면 적용한다는 거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했다고 해도 걸리면은 적용한다라는 거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자, 일단 4번, 5번부터 보고 올게요. 임원을 이렇게 임명하거나 자르거나 할 수 있는 임명권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은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당거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까 말했죠. 꼭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법인의 이익을 상대방에 분여했다고 인정해서 회사가 손해를 본 걸로 초래했다면 동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3번. 부당의 계산의 경우 시가 차익 등을 입금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상의 소득금을 계산하고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 귀속자가 우리가 특수관계인인데 주주다. 그럼 배당으로 처리하고 임원이다. 그러면은 상여로 처분하고 주주의 친구다. 이러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고 그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설명은 뒤에다 적어뒀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귀속자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 옳은 것은
부당한 계산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당의 상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을 판단한다. 아니라고 했어. 언제라고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당의 법인을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쌍방주의라고 했죠? 요거는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A, B가 있어. A를 기준으로는 B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래요. 따져봤더니. 근데 B를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인이 맞대. 자, 이 경우에 보세요. B 기준으로는 A가 특수관계인이 맞죠. 근데 A 기준으로는 B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한쪽으로 지금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죠. 그러면은 이 양쪽 다 서로에 대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이게 쌍방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한쪽만 성립되면, 그 요건이 성립되면 양쪽 다 서로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 요게 쌍방주의예요.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표현이.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조세부당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애초에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뭔가 이게 증명되거나 이게 있는 경우에만 부당하게 계산을 적용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만 되면 되지 그 의도가 증명되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용할 때. 됐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4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해.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감정가액을 2순위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다. 그렇다면 3순위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라고 해. 그게 맞잖아. 근데 감정가액과 상증세법상 평가액 쪽 높은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은 아닌 경우를 가정하고 감정가액도 없을 때만 3순위인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4번 같은 표현은 틀린 게 돼요. 자, 금전, 고가 매입 이거는 뭐다? 시가 거래가액의 차익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고? 아니라고. 고가 매입, 저가양도 고리되어, 고리 차입, 절이되어. 이 네 경우는 뭐다? 현저한 이익의 요건. 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5% 이상이거나 5%는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거액이 3억 이상이라면, 차액이 3억 이상이라면, 즉, 그런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을 상대방한테 준 걸로 봐. 그 경우에만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 됐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과세소득, 세법상 세금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너희 둘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그 거래 자체를 법상 효력을 부인하겠다. 이게 아니라고. 세법상 소득 금액만 새로 계산해서 세금만 다시 정리하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 법률 행위의 효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정한다고. 이거 맞는 표현, 그러니까. 세금만 다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뭐는 제외하고? 불공정 자본거래, 불공정 합병은 제외한다고 했잖아. 중소기업 직원한테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여액은 부당한 게 아니라고.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부당한 게 아니니까요. 지급이자 송금불상입도 적용하지 않고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고가 매입의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요 요건이 적용될 때만, 해당될 때만 부당하게 계산 적용한다고 했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하게 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맞는 표현. 됐죠? 다 자주 나온다.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주식의 경우는 1순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못 써. 그러니까 바로 3순위 상증세법상 평가액, 보충적 평가액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순손익이랑 순자산 3대2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감정가액 못 쓴다고요. 주식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아요. 불공정 합병은 제외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상장 주식,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쓴다고요? 못 쓴다고. 똑같은 문제네. 2번.
특수관계는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의도는 상관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어야 한다. 요거는 정리하셔야 돼. 자, 부당하게 거래 유형을 시행령상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열거일 뿐이다.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똑같이 고가 매입의 경우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부당행위를 적용한다. 금세 풀 수 있죠. 반복되잖아.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가상자산, 주식하고 가상자산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셔야 돼.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쓸 수 없어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너무 오래된 거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못 써요. 이때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입시다. 이제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만 합시다.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5년 초과 대여금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 끼어들면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지. 숫자를 어지럽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그 대여금의 한정에서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가중평균 이자율을 쓰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야. 됐습니다. 3번.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금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는 동미수이자를 우리가 가공자산으로 봐요. 가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미수이자로 전액 다 깎아내요. 그리고 나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입한다. 요것도 암기. 받아들입시다. 가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약정도 안 해놓고 왜 미수이자 계산이냐 이거야. 다 깎아내요.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마이너스 유보로 다 깎아내고 그걸 인정이자로 바로 입금산입해버려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뭐다? 저가 양도잖아. 현저한 이익 3억 이상,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부당의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적은 금액이라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5번도 받아들입시다.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그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2번 걸친다는 거야. 30% 출자하고 있고 또 그 30% 출자하고 있는데 또 30% 이상 출자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2번 걸쳐 있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요것들. 기출되었던 표현들 잘 암기합시다. 숙지합시다. 암기라기보다 또 다시 나오면 표현을 파악할 수 있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다 풀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72번까지 해서 법인세법 압축적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음 부가가치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